자, 2018년 지방구급행정학 개론 문제입니다. 되게 전통적으로 행정학 시험 문제를 보면 지방직이 오히려 국가직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쉽지는 않아요. 좀 희한한데 지방직이 조금 어렵게 나오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뭔가 변별력을 높게 주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어차피 공부한 범위 내에서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1번 행정이론의 패러다임과 추구하는 가치를 연결해봐라. 비교적 간단한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핵심적인 단어 위주로 기억하면 되고요. 보세요. 행정관리론은 언제야? 이게 고전 행정학파잖아. 예전에 행정학 발달 초기에는 능률성을 중시했잖아요. 왜 절약이 나오느냐? 이 당시에 이제 예산이 부족했던 상황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봤을 때 세금이 옛날에는 덜 거쳤겠죠. 왜냐하면 산업이 발달을 안 했으니까 정부도 수입 재원이 그만큼 적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작은 재원, 예산을 가지고 절약하면서 행정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절약이 강조가 되고, 절약하려다 보니 일을 능률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같은 걸 행정에다가 막 도입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능률성이 그 당시에 능률성이 최고의 가치였죠. 처음에는. 그 1번이 바로 정답이네. 그지? 1번 정답이고, 2번에 신행정론은 1960년대고요. 이때는 미국의 혼란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그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럼으로써 형평성은 맞아요.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이게 형평성이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그러면 개입하는 걸 규제라고 해야죠. 탈이 들어가 버리면 규제를 안 한다는 것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규제하게 되겠지. 그럼 탈자가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시인공공관리로는 바로 시장주의, 시장 원리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그럼으로써 경쟁은 맞아요. 근데 이러한 입장이 민주성과 관련이 되느냐? 그죠? 민주성은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중시하다 보면 왜 그래? 오로지 이익만 얻으려고 하니, 그죠? 민주성은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민주성인데, 민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뉴 거버넌스는 국민이 요구하는 바 대응성을 맞아요. 대응성. 국민의 욕구를 맞추는 것이 대응성이야. 그런데 효율성은 아니죠. 효율성은 어디로 가야 돼? 효율성은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은 효율성을 강조했어. 그러니까 민주성이나 대응성 같은 것은 뉴 거버넌스론에서 강조한 거예요. 요 1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 충실되면 아주 이거는 10초 만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2번 문제라고 할까요? 네, 조직이론 봅니다. 오늘 여러분 이론 시간에 공부했죠? 맞출 수 있나 한번 봐봐. 오늘 공부 제대로 했나? 그러면 구조적 상황이론은, 자, 상황과 조직 특성 간의 적합 여부, 즉 조직이 상황에 적합해야만 조직이 성과를 낼 수 있어. 맞는 거예요, 이 말은. 전략적 선택이론. 자, 이건 임의론에 하나 있죠. 상황, 즉 환경이 조직 구조를 결정하기보다는 관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환경을 선택하는 거예요. 전략적 선택이론. 그래서 관리자의 상황 판단과 전략에 따라서 구조를 결정한 겁니다. 단순히 환경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구조를 선택한다. 네? 환경에 맞게. 맞죠? 그 다음에 자원의존 이론. 조직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조직이 주도적, 능동적으로 이제 획득하는 이론이잖아. 자원 획득 이론, 자원의존 이론. 그래서 조직의 주도적, 능동적 행동. 어때? 이것도 임의론으로서 설명이 맞습니다. 근데 4번. 대리인 이론은 주인 대리인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대폭 권한을 위임하면 될까요? 위임하면 안 되죠. 오히려 대리인을 통제해야 됩니다. 대리인이 도덕적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대리인을 통제한다고 해야지 권한을 위임한다는 걸 시사하는 건 아니야. 요것도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2번도 맞출 수 있었고. 자, 3번 이론. 공공선택 이론은 바로 동그라미 1번처럼 이렇게 비시장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이 경제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경제학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등장한 것이 공공선택 이론이야. 그래서 비시장적이라는 건 정치나 행정을 말하는 것이고, 정치나 행정 현상을 분석할 때 경제학적 방법으로
연구한다. 예? 공공선택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민감하게 부응한다. 공공선택이론은 시민들을 하나의 수요자로 봐요. 소비자로 봐. 그러니까 소비자로 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선호에 부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행정에도 이바지한다고 보고.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 기억납니까? 민주행정 패러다임. 맞고요. 3번. 전통적 관료제를 비판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 방식을, 예를 들면 전통적 방식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때는 어때요? 중복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 공공기관들이 서로 경쟁함으로써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이론이었어. 4번.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합리적 개인에 대해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경제학자들이 연구했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사람을 어떻게 합리적 인간으로 봐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현실 적합성이 높을까? 네. 이 공공선택론자들은 시장을 중시하는 이론을 폈지만 사실은 공공재는 정부가 생산을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리고 시장과 행정은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경제 이론을 가지고 행정 영역에 적용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비판을 엄청나게 받아요. 현실 적합성 현장이 떨어지는 이론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현실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이론이 있겠어? 설마? 요것도 공부하다 보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봐봐. 자, 4번 볼까요? 아주 쉬운 문제야.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예산제도. 예산제도가 사실 옛날에는 이제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시작해가지고 성과주 예산제도, 그리고 계획예산제도로 발달하고 오늘날에 이제 연기준 예산제도까지 왔습니다. 연기준 예산제도. 이게 제로베이스 예산이고요. 제로베이스 버제팅, 연기준 예산이라면 박스를 보면 이거는 합리 모형에 입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업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합리 모형. 가장 좋은 사업을 선택하는 게 연기준 예산이거든. 그래서 합리 모형에 해당하는 총체주의 방식 예산제도다. 그럼 이게 연기준 예산하고 계획예산제도가 여기에 해당돼요. 알았죠? 첫째 문장 있지? 박스에. 첫째 문장에 해당하는 건 뭐라고? 연기준 예산제도하고 계획예산제도, PPBS. 네, 요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왜 그러냐면 연기준 예산은 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의 참여를 보장합니다. 네, 부하 직원들이 요 예산 과정에 참여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문장처럼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요 합리 모형에 입각한 예산 결정 방식, 즉 PPBS 계획예산제도나 연기준 예산제도는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과 과다한 노력이 든다. 그래서 실제로 연기준 예산제도는 시행한 지 한 10년도 안 돼서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활용을 할 뿐이고 정부 예산 제도 자체를 모든 것을 다 연기준 예산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최근에는 어떻게 한다고? 점증주의대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예산 사업 있지, 그걸 조금씩 변화시킨 형태로 하지, 모든 것들을 막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거나 그러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맞는 말들이고, 정답은 연기준 예산제도예요. 그 다음에요, 5번에 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 이것도 배울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 총액 배분 자율편성이라고 하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이 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가 있기 그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달라졌냐. 옛날에는 여기 이제 기재부가 있고, 말하자면 이제 예산 총괄 부서가 있죠. 그럼 여기에 각 부처들이 쭉 있단 말이야. 쭉 있죠? 각 부처들이. 그러면 매해 일정한 시기에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요구해요. 알았죠? 네. 지금 만약에 2018년이다. 그럼 이제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가 뭐라고? 우리는 내년도에 2019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다 요구한다고요. 알았죠? 네, 요구 다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겠어, 그럼? 우리 예산 극대화 가설 같은 거에 비춰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막 뻥튀기를 하겠지.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막 이만큼 막 올립니다. 그럼 기재부가 할 일은 아니 예산은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이걸 적정하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온 걸 가지고 이름하여 속칭 대폐지를 하는 거야. 대폐지. 마구마구 깎습니다. 이거 뭐 이따위 하고 있어? 이거 없애버려. 이거는 안 돼. 이거는 500억 원 줄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지.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해가지고 총액 배분 자율 편성 방법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이제 기재부가 중심이에요. 기재부나 청와대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전략적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가령 2019년도 예산을 내년도는 480조 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딱 결정해버리면 이걸 가지고 전략적으로 각 부처에다가 배분을 하는 거야. 너네는 내년도에 5천억 원이야. 너는 50조 원이야. 너는 100조 원이야. 이렇게. 너는 20조 원만 써. 너는 30조 원만 써. 이렇게. 이게 바로 뭐야? 총액을 배분한다는 거야. 이게 배분하는 거야. 알았죠? 네, 총액을 먼저 정해서 전략적으로 정해서 이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요 부분이 중요하다. B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0조 원을 쓰겠다라고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을. 딱 결정하면 얘네들이 이제 요걸 가지고 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한다고?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네, 내년도 사업을. 알았지? 네,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는 겁니다. 어때요? 방향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해가지고 처음에 요구하는 건 아래쪽부터 요구하죠. 그런 거에서 상향적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위에서부터 정해져가지고 전략적으로 밑으로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탑다운. 하향적 방법이에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이게 상향적이 아니라 하향적인 이유는 바로 뭐야? 전략적으로 자원을 위에서 결정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하향적 방법. 되게 이게 착각하기 쉬운데 상향적이라고 하면 좋은 경우에 많이 쓰죠. 상향적 그러면. 네, 뭐 하이 상달 뭐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하향적인 게 좋은 거야. 옛날에 뭐 그리스 같은 나라가 재정이 파국으로 치달은 이유가 바로 이런 방식을 아직까지 고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정부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원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탑다운. 이건 바텀업이라고 하고 바텀업 위로 올라가는 거고. 탑다운. 요걸 이해하면 풀 수 있을 거야. 1번 봐봐요. 전략기획과 분권 확대를 예산 편성 방식에 도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예요. 이제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분권 확대. 자율성을 주니까 분권이 확대되겠지. 2번은 각 중앙부처는 소관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 부분별 지출 한도를 제시한다. 요 지출 한도가 요게 지출 한도예요. 또 누가 정하는 거야 이게? 각 부처가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중앙예산기관에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한다라고 얘기하지 틀렸어요 지금 2번이. 그래서 각 중앙부처가 아니라 재정당국이 하는 거야. 재정당국. 즉 기획재정부가 재정당국이 어떻게 한다고? 연도별 재정규모와 분야별 부분별 지출한도를 딱 제시하면 이걸 받아서 각 부처들이 각 중앙행정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야지.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춰야 돼요. 5번. 3번 봐봐요. 지출한도가 사전에 제시되기 때문에 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의 재량을 확대했죠. 그러나 여전히 기재부는 사업별 예산 통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출 한도를 위에서부터 결정해 주니까 기재부가.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야. 뭐 배우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배웠다고 한다면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봐요. 머스그레이브가 얘기를 했던 간에 뭐 누가 얘기를 했던 간에 잘 보면 이런 거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자 정부 재정기능. 자 정부의 예산활동의 목적은 뭘까요? 예산활동의 목적은 1번. 근데 아닌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시장 실패를 규정하고 사회적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는 뭐 비례세를 하고 고소득층에는 누진세를 한다든지. 세출 면에서는 또 소외계층을 많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죠. 재정활동을 통해서.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야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고용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합니다. 재정활동을 통해서. 만약에 지금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 뭐 고용 부분이 낮아, 그러면 정부 지출을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사업을 막 늘리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거든요. 이런 거야. 반대로 이번에 뭐 물가가 너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너무 심해. 그러면 정부 재정 지출을 줄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내가 그래프로 가면서 설명할게. 이게 지금 어떤 구의 재정 지출을 그러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높을 때는 어떻게? 지금처럼 높을 때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너무 경기가 과열되면 재정 지출을 축소시킵니다. 이게 정부의 재정의 기능 중에 하나야.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4번.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해야 되냐. 이게 뭔가 이상한 단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관료를 통제한다는 게 재정활동이에요? 이건 엉터리 같은 문장이에요. 이 문장 자체가. 재정활동이라는 게 관료를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한다는 거는 오히려 관료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한다는, 감시한다는 의미지, 통제가. 통제만 머물면 안 돼요. 이 정부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어때요? 관료들에게 책임과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런 부분이에요.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맞출 수 있어요. 6번도. 자, 봐. 그 다음에 7번 문제. 행정기관의 소속. 오늘 했죠? 여러분.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가 있고요.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소속입니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맞죠? 요 특허청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라고. 기획재정부 안에는 관세청,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거 냅니다. 왜냐하면 요 특허청이라는 놈이 되게 헷갈린다고. 특허, 이게 꼭 기재부 같아. 기재부 같은데 요거는 특허 산업을 활성화시키면 산업이 발달하거든, 특허가.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합니다. 이건 워낙에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췄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한 사람은 7번도. 그 다음에 8번. 윌슨의 규제 정치가 어렵긴 합니다. 예, 요게 좀 틀릴 가능성이 커. 그래서 자꾸 봐야 되는데 이것도요, 워낙에 기출문제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표로 정리해놨죠? 정부가 어떤 규제 정책을 펼 때 4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 규제 정책을 펼 때는 희생당하는 집단이 있어.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있고 아니면 혜택을 보는 집단이 있죠? 그럼 이것이 이거 분산과 집중이니까 4가지 경우가 나오죠? 윌슨이라는 학자는 이걸 4가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동그라미 1번부터 볼까? 고객정치라는 것은, 고객정치는 비용이 분산되고 편익이 집중돼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정부가 규제 활동을 하는데 편익,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소수야. 가령 수입을 규제한다거나 면허제도를 사용하는 게 그래요. 지금 만약에 택시 운전 면허가 있죠? 택시 운전, 택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요만큼 있어. 그건 정부가 더 이상 여기에 택시 업계에 진출을 못하도록 딱 규제를 하게 되면 이득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지. 그 대신 일반 우리 대중들은 불편하죠. 그죠? 택시 숫자가 그대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요게 바로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도 맞아요. 이렇게 되면 이득 보는 사람들은 농부들이거든. 근데 최저가격이라는 건, 최저가격은 이런 게 좀 어려운가? 그래서 이 최저가격은 원래 시장에다가 맡겨놓으면 이 쌀값이, 농산물이라는 것이 가격이 여기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는데, 정부 입장에서 쌀값이 너무 낮다 생각하면 농부들을 위해서 위에다 이렇게 묶거나 이게 최저가격이야. 이 저자가 들어가면 저자가 낮을 저자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최저 그러면 균형가격보다 높아요. 이게 뭐야? 쌀값을 높게 유지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득 보는 사람들은 누구? 농부들.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익 보지만 우리 쌀을 먹는 일반 시민들은 불편해요. 이게 쌀값이 비싸면. 이런 걸 고객정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번. 이익집단은 이익집단끼리 막 충돌한다는 건데, 이익집단 하면 쉬워요. 한약 문제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이 신문방송 출판물 규제 이런 건 대중정치의 하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은 동그라미 2번이 정답이고, 신문방송 출판물이 아니라 여기에 무슨 노사 대립이나 의사와 약사 간의 대립 이런 말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어요. 대중정치의 한 사례로서 낙태에 대한 규제가 있고, 기업가 정치. 지금 기출문제를 보면 요 기업가 정치를 많이 물어봐요. 기업가 정치. 그러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 생각해봐. 기업들을 되게 규제하는 거는 되게 환경규제 같은 거 규제하죠. 환경규제. 그럼 환경규제를 하게 되면 그 규제를 당하는 기업들만이 비용을 부담하니까 비용은 집중돼요. 기업가들에게. 그 대신 일반인들은 혜택을 많이 보지.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이런 걸 기업가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식품에 대한 위생규제는 기업을 규제하는 거지.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요게 기업가 정치였습니다. 어떨까? 네. 8번 같은 건 아마 정답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네, 요런 데서 그러니까 성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요 8번 문제 같은 데서. 자, 9번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기억 보면 규제 영향 분석은 행정 규제 기본법상 규제를 신설 강화할 때, 그래서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합니다. 제가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규제기억팀장 1년 6개월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규제기억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네, 나한테 배워줬으니까. 이게 실제로 어떤 규제를 처음 정부가 만들 때, 야, 규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총편익이 얼마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돼요. 커야 규제를 신설하는 거고, 그러니까 비용이 크다 그러면 이거는 규제하면 안 돼! 이렇게 결정합니다. 규제기억위원회에서. 기억은 맞아요. 니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두고 있다. 맞아요. 지방공기업 평가하는 거. 그런데 요거는 그래서 어려운데 지자체장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게 오히려 원칙입니다. 아니, 지자체가 스스로 평가를 하면 제대로 하겠어? 그러니까 원칙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되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지금 잘 몰랐더라도 잘 좀 추리하면은 알 수가 있었는데 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디귿. 정보업무평가 기본법 배우셨죠? 국무총리는 자체평가에 대해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필요시 정보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 그렇죠? 재평가. 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이제 자체평가죠. 그럼 스스로가 좋게 평가를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이걸 자체평가한 걸 다시 평가하는 거, 이걸 재평가라고 합니다. 디귿은 맞았고요. 리얼. 요즘 환경영향 평가하죠. 근데 환경영향 평가는 90년대 초반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제 해설에 써놨죠. 1993년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해서 하다가요. 1999년쯤 가지고 이 법률 이름이 바뀌어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이렇게 길게 바뀌었어. 그러니까 재해 부분, 교통 부분. 그러다가 2008년에 다시 그 재해와 교통 부분을 삭제해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환경영향평가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역사적 변천을 알았어야 되는 건데 리얼은 틀렸어요. 이거는 아무튼 얼핏 보면 틀린 것 같지 않아?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설마 2003년부터 있었을까? 옛날부터 있었나? 90년대부터 있었어요. 이것도 아마 많이 틀렸을 것 같아. 9번도. 자, 10번 문제. 아, 범원의 적응적 집행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냐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범원은 상향적 우리 정책 집행론에서 배웠잖아요. 범원은 상향론자야. 상향적 집행론자. 적응. 행정관료들이 정책이라는 건 그 일선 현장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적응적 집행. 오늘 알아두세요. 이거는 상향적 집행 이론이었습니다. 상향적. 그러니까 정책이 집행되는 일선 기관을 중시하는. 1번. 그래서 미시 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 조직 사이의 상호적용. 그죠? 집행 조직과 정책이 서로 상호 적응할 때 이게 성공적으로 집행된다 해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2번. 그러니까 미시적 집행 구조와 거시적 집행 구조 중에 미시적 집행 구조를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향 이론이었고 2번은 틀린 이유가 거시적 집행 구조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거시적 집행 구조는 동원 전달자 집행 제도와 세 단계가 아니라 이제 해설에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집행 구조는요. 거기에 해설에 보세요. 행정, 채택,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 맨 끝에 행정,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적 타당성 네 가지로 구성되고요. 이게 이런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돼가지고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과 4번도 이게 개념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행정, 채택, 미시적 집행, 기술 타당성. 알죠? 내 해설에 아주 자세히 해놨으니까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참고로 요거는 제 교재에 이렇게 자세히 설마 이러한 내용이 교재에 있을까? 네. 없겠죠? 근데 이런 문제 낸단 말이야 가끔. 어쩔 수 없어. 여기서 이제 이거는 10번 문제는 정답률이 굉장히 낮을 거예요. 굉장히 낮을 거니까 오히려 이렇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런 것이 당락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10번 문제.
이거는 그 행정학 개론 수준을 떠나서요. 정책학 교재 수준에서 출제한 거야. 10번은. 상당히 어렵게 냈어요. 자, 한번 보자고. 자, 11번 봐요. 요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지방교부세법이라고 했고, 지방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그 여기 이제 지자체가 있고, 국가가 있으면, 이거 국가, 이거 중앙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중앙정부가 있으면. 여러분, 지자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지자체는 부자인 동네도 있고, 가난한 동네도 있어요. 서울시가 제일 부자고, 전라도 같은 데는 제일 가난하지. 서울시에도 보면은, 강남 지역에 있는 구청이 부자고, 강북은 가난하지요. 그러다 보면, 이거 뭔가 이 불균형이 너무 심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국가가 지자체에게 이렇게 내려주는, 가난한 지자체에 내려주는 것들이 있어. 물론 뭐 다 가난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번에 만약에 태풍이 전라도 지역을 막 엄청나게 휩쓸 것 같다. 그러면 특별 교부세 같은 걸 줍니다. 알았지? 그래서 교부세 이렇게 주는 게 이제 지방 교부세가 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제도도 있어요. 국고보조금. 자, 국고보조금 제도. 나중에 배울 겁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이제 이거는 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법의 근거는 있지만, 국가가 뭐 예산 사정이 좋으면은 주고, 좋지 않으면 어떤 해는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법이 정해져 있어. 법이 딱딱 정해서 기계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지방교부세 제도는. 그래서 지방교부세에 바로 소방안전교부세, 보통교부세, 네? 부동산교부세,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조정교부금이 틀렸고요.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요 지자체가, 요거는 이제 광역단체죠. 광역시 특별시가 구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에는 구가 있죠. 그러니까 광역단체가 기초단체한테 이렇게 주는 게 조정교부금이에요. 알았죠? 네. 이게 주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주는 이유는 뭐예요?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열악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에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한테 돈을 주는 거야. 이건 어려운 문제겠어?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안 배우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야. 뭐 그 교부금, 지방교부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 그냥 단순히 종류 물어봤는데 지방교부세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조정교부금이라는 건 없어. 조정교부금은 다른 제도야. 자, 12번 공무원 인사 1번 보면, 요런 문제는 이제 비슷비슷한 개념을 정확히 구별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고, 자, 1번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범죄 행위를 저질러가지고 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집행유예 이상, 당신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 이렇게 되면 퇴직당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퇴직당합니다. 이게 당연퇴직이야. 그 다음에 직권면제라고 했으니까 어떤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사권자가 면직 처분이 있어야만 퇴직당하는 건 직권면직이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만약에요, 남자 공무원 중에 혹시,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기 전에 공무원 시험 합격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영장이 나오죠. 공무원 돼서도 일단 군대 가야 돼. 근데 갔다가 탈영한 거야. 탈영을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아니면 논산훈련소에 입영을 안 하고 도망가 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 너는 공무원 자격이 없어. 그래가지고 직권 면직 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꼭 면직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겠죠. 이런 데서 차이가 있어. 그 다음에 직위 해제 가끔 당한 사람 있죠. 공무원 중에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빠. 그럼 이 사람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 부여된 직위를 해제시켜버리고 너는 당분간 집에 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아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해요. 그 대신 이런 경우에 막 징계위원회가 이제 열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직권 면직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직권 면직 당하지 않고 다시 원상복귀 할 수도 있고. 이걸 직위 해제라고 해요. 강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강등하고 다릅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강등과 강임은 다르고, 강등이 징계예요. 알았죠? 강등. 공무원에 대한 6가지 징계 종류가 강등이라고 있죠. 한 계급 밑으로 내리는 거. 강임도 있는데 이건 징계는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조직이 갑자기 축소가 되는 거야. 인원이 축소가 돼.
그럼 공무원을 강제로 내쫓을 수는 없잖아. 신분보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무관짜리가 10자리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조직이 축소되면서 8자리로 줄어들죠. 그러면 사무관짜리 갈 사람들이 많이 넘쳐나. 그러면 한 단계 밑에 해당하는 원래 사무관은 이제 계장급인데 과장급이라고 합시다. 구청에서. 만약에 구청에서 사무관이 과장급인데 과장 직위가 이번에 축소가 됐어. 2자리가 없어졌어. 그럼 나머지 2사람 어디로 가야 돼? 아랫자리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럼 과장직을 맡지 못하고 계장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강임이라고 합니다.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알았지? 네. 자기 잘못이 아니야. 그게 틀린 거예요, 4번. 아주 쉬운 문제 이거. 네, 13번. 주민의 감사 청구 제도가 있고요. 요거는 좀 이것도 결국은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봤다 이번에. 자, 1번 봐요. 감사 청구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종로구청장이 만약에 위법한 행위를 했어. 종로구청장이 위법한 행위를 했어. 그럼 우리가 종로구민이라고 한다면 종로구민의 일정한 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연서, 즉 서명하는 거예요. 서명해가지고 종로구청장의 상급기관이 서울시지. 그럼 서울시장한테 요 종로구청장의 위법한 행위를 감사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알았지? 만약에 서울시장이 잘못한 행위를 했으면 서울시의 상급기관인 주무부 장관한테 감사 청구합니다. 이게 주민감사 청구제도야. 그래서 자, 그런데 만약에 한 번 감사 청구했는데 계속 또 하고 하면 어때? 행정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2년이 지나면은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감사 청구가 끝난 다음 날부터 처리가 있었는데 2년이 지나죠? 그러면은 제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게 확정시켜버리는 거야. 2번. 그리고 이걸 감사 청구했더니만 그냥 막 1년 동안 틀어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60일이에요.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번. 한 번 감사한 거는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로 누락된다고 하면 다시 할 수 있겠죠. 4번이 문제인데 자, 일단 19세 이상 주민 기억하시고요. 19세 이상만이 감사 청구할 수 있어. 그 시도 다니는 500명 이상이 모여야 되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이에요. 300명. 200명. 요게 틀렸네요. 치사한 문제였죠. 300명. 500명, 300명, 2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시군자치구는 200명.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제 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눈에 익어서 혹시나 이상하다 숫자가 낯익은 숫자가 아닌데 이러면 맞출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13번도 틀린 사람들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0, 300, 200을 어떻게 외우고 있냐? 이런 건. 사실은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요 조문이 개정되는 과정에 관여했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는 그 감사 청구의 그 숫자 있죠. 이거는 어디에 정해져 있을까요? 이거 500명, 300명, 200명은 요 숫자 자체는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시도별로 숫자가 다 다릅니다. 주민 숫자. 그 숫자는 뭘로 정한다고? 조례로 정해도록 되어 있다고. 그죠? 밑에 있죠? 두 번째 줄에 조례로 정하는. 이런 것에 함정을 팔 수도 있어. 이걸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마다 어떻게 일률적으로 하겠어? 다 인구가 다 다른데. 아무래도 서울시는 많겠지? 네. 다른 시도는 작겠고. 자, 14번 봅니다. 표준 운영 절차, SOP. SOP를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절차를 여기 그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미리 만들어 놓으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자, 1번처럼 업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더라도 표준 운영 절차가 있게 되면 업무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쉽겠지. 그죠? 어렵게 된다. 틀렸습니다. SOP를 만드는 이유가 바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그지? 일정한 패턴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SOP 만드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된다가 아니라 용이하다라고 고쳐야 되고. 2번은 표준 운영 절차는 업무 처리의 공평성 확보에 기여하겠죠. 그제? 네. 똑같은 민원이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은 SOP에 따라서 처리하면은 그러니까 평등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SOP에 따라 한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SOP를 그냥 획일적으로 적용하니까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곤란하다라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앨리슨 모형 같은 경우에 모델 1이 표준 운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배웠어요. 조직 과정 모형 모델 2가 조직 과정 모형이고 조직 과정 모형은 회사 모형이라고 했어요. 회사 모형과 유사하고 회사 모형에 따르면은 SOP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회사 모형 SOP예요. 왜? 기억나요? 회사 모형은 생산부와 뭐 회계부서, 영업부서가 막 생산량 비율을 결정하는데 막 충돌해. 그러면 나중에 회사는 SOP를 만들어버려요. 그냥 의사결정의 표준 절차를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회사 모형이나 조직과정 모형, 앨리슨 2예요. 모형 모델 2. 그 다음에 15번에 던립이라는 학자가 관청 형성을 한다. 관청은 행정기관으로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행정기관이 왜 형성되느냐? 예, 던립이는 왜 형성된다고 했습니까? 자, 동그라미 1번 봐요. 고위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은 기능은 이제 고위관료가 별로 싫어하는 것들은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서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깁니다. 제 해설에 2번 외부 분봉이라고 돼 있죠? 이걸 말하는 거야. 외부 분봉. 분봉이 뭐예요? 분봉. 그러니까 꿀벌을 치는 어떤 농부가 꿀벌을 이제 분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양. 이걸 분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떼내는 거죠. 떼내서 다른 곳에다가 또 치는 거야. 분봉. 그러니까 정부기관도 고위관료들은 자기가 뭐 껄끄럽고 싫고 맡기 싫은 것들은 그냥 민영화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외부에 어떤 기관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었고 2번. 이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은요.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이론이에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니스카넨은 모든 관료들은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던리비가 왜 그러냐. 그렇지 않다. 기관에 따라서 또는 관료에 따라서 예산이 중요한 목표가 아닌 경우도 있다. 어떤 관료들은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는 관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번 틀렸어요. 3번.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 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 게 아니라 사업 예산으로 고쳐야 됩니다. 알았죠? 네, 사업 예산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요. 그 다음에 관료들이 정책 결정할 때 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사적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고 이 사람도 비판을 했어요. 관료들도. 요게 던리비의 외부 분봉 이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도 쉽게 맞출 수 있었어요. 15번에 1번이 정확히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16번에 규제에 나왔습니다. 비교적 쉽게 나왔는데 1번. 리플리와 프랭클린은 보호적 규제와 경쟁적 규제로 나눴죠. 보호적 규제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거고 경쟁적 규제는 영업권을 분배하는 게 경쟁적 규제예요. 영업 허가권을 분배하는 거. 가령 방송국 허가 내주는 거 있지. 방송국, 방송국, 종합편성 채널을 이렇게 분배해 줍니다. 허가받은 자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경쟁적 규제로 봐요. 2번. 경제 규제는 주로 시장의 가격 기능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의 시장에 진입을 막거나 아니면 억압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게 경제 규제 하나고 4번부터 보면 자율 규제라는 거는 피규제자들이 스스로 규제하는 게 자율 규제겠죠. 다 맞는데 3번에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우리 법에 보면 포지티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포지티브. 이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20조 A라는 법에 20조를 보니까 무슨 업자는 다음에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고 1, 2, 3, 4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보세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업자는 요 1, 2, 3, 4법밖에 못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금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알았지? 이렇게 기억하세요. 포지티브는 뭐뭐 할 수 있다. 긍정적인 거잖아, 포지티브. 네거티브는 이거 부정적인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20조에 보면 업자는 다음에 각 사항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할 수 없다. 이게 네거티브잖아. 없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1, 2, 3, 4 해놓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 대신 예외적으로 요거는 못하는 거예요. 금지. 그럼 이 업자 입장에서 어떤 게 유리하다? 이게 유리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거티브 방식이 유리합니다. 네거티브. 헷갈리지 않아요? 네거티브는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하는 게 네거티브라고. 그럼 국민의 입장에서 네거티브 방식이 좋아요. 자,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거는 틀렸죠. 이게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포지티브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더 자율성을 보장해 줍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 너는 이것만 할 수 있어. 이거보다 너 다 괜찮은데 너는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네거티브 규제가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16번도 알 수 있었어요. 17번. 충분히 평소에 공부합니다, 우리가. 16번, 17번 보면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공무원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죠. 특정직 공무원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해설지 보면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 사회복지공무원은 특정직이 아니고 일반직이죠. 그러니까 일반 행정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특수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해요. 특수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개별법이 다 있어.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다 있어요. 예? 개별법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지방의회에 가면 이제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라는 게 있는데 누가 되는지 알아요? 이거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징이 이게 지금 서울시야. 그래요? 서울시면 여기 집행부가 있고 집행부 여기 보시면 여기 의회가 있어요. 서울시 의회가 있고 여기 지금 상임위원회가 쭉 있다고. 상임위가 딱 있어. 상임위원들이 있고 이 각 상임위마다 전문위원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특별히 안건이 넘어오면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사람들이야. 전문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이제 회의가 열려요. 이게 지방회의가 열리면 자 지금부터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자 이 사안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전문위원인데 이 사람들은요 여기 집행부 소속 공무원이 이렇게 임명됩니다. 맞죠? 우리나라 희한한데 의회와 집행부는 분리되는 기관인데 요 의회 사무처 직원들 있지. 여기 의회 사무처 직원이에요. 의회 사무처 직원은 여기 일반직 공무원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임명하는 사람은 요 서울시장이 임명하고요. 여기 좀 문제점이 있어. 지방의회 의장이 임명하지 않고 서울시 집행부에서 임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이에요. 여기 일반직 공무원 중에 좀 이 법리 검토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갔다가 전문위원직에 앉힙니다. 알았지? 네, 전문위원 앉힙니다. 자, 1번이 정답이었고 설사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었어요. 17번도. 2, 3, 4번이 아니기 때문에. 거 2번에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 직원이 뭐야 대체? 교육 전문. 거기에 교육 행정에 있어서 전문가가 배치가 될 수 있겠죠. 누군지 알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장학사, 장학감. 뭐라고 부르지?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장학사가 떴다 학교에 그러면 되게 무서워했지. 장학 검열 나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장학사인데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교육청에 가면 크게 두 집단이 있어. 교육청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들 9급부터 들어간 일반직 교육직 시험 봐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한쪽에 교사들 출신이 와 있습니다. 예, 교육 전문. 이 사람들이 나중에 교장으로 발령해. 그러니까 교장이나 교감이 되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장학사나 장학관 이런 데로 와요. 그랬다가 교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교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특정직 공무원이지. 맞지? 교육 공무원이니까. 이런 거지. 그 다음에 18번. 부정척탕 이 법률을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하죠. 김영란법. 요 문제를 내버렸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 2016년도에 법이 시행됐을 때 문제가 많았죠. 이게 액수가. 그래서 개정된 것, 개정되지 않은 것 막 물어봐 버렸는데 유가증권을 선물로 준다. 이건 5만 원이에요. 그냥 그대로 5만 원 똑같습니다. 선물은 최대 5만 원까지만 줄 수 있다. 오해할 수 있는 내 책에 자세히 있습니다. 다시 규제. 여러분 공무원들한테 선물 줘도 돼요? 안 돼요? 선물 주면 안 돼요. 알았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선물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풍양속에 비춰봐가지고, 응? 미풍양속에 비춰가지고 선물 줄 수 있잖아. 아, 내 친구가 있어. 내 친구가 근데 공무원이야. 줄 수 있죠. 뭐, 결혼했다 이거지. 친구가 결혼했어. 그럼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최대치가 5만 원이라고. 그렇지? 밥은 어때요? 밥. 여기 안 나오는데 있다. 동그라미 3번. 음식물, 공무원을 접대할 때 3만 원 이상 주면 안 됩니다. 그건 주면 안 돼요. 아무튼. 그러면 더치페이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공무원들은 자기가 먹은 음식물은 자기가 내야 돼요. 그렇지? 3만 원. 그래서 이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 그대로 3만 원이야. 축의금, 조의금 같은 것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10만 원이 왜 문제가 됐냐면 오늘 보세요. 축의금을 공무원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내가 그 사업자야. 그럼 공무원한테 잘 보이려고 가서 축의금을 내는데 10만 원이 너무 세요. 지금 원래 김영란법 만들 때 취지는 축의금을 너무 많이 공무원한테 주면 안 된다 그런 취지였어. 근데 액수가 10만 원으로 너무 높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 이게 마치 그러면 최소한 10만 원은 보장해 주는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야. 공무원들한테 축의금 줄 때 10만 원을 주게끔 돼버렸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법이 10만 원이니까, 최대치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안 주고 막 3만 원이나 5만 원 주면 이게 이상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건 문제점이 있다 가지고 깎아버렸습니다. 그렇죠? 5만 원입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결혼식 하거나, 공무원들의, 공무원 집에 초상, 상가집에 조의금 낼 때요, 5만 원까지밖에 못 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은 왜 늘어났을까요, 오히려? 농부들이 난리를 쳤죠, 지금. 농부들이. 그래가지고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 5만 원이니까 너무 작지. 그러니까 다 망할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거 올려줬어요. 알지? 1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농산물만큼은. 평소에 이제 이거 관심을 가졌어야 맞추는 건데, 18번. 그 다음 19번. 자, 영양평가 제도가 있어요. 일단 영양평가는 언제 하는 거 아니요? 디귿 한번 봐봐요. 디귿. 고위공무원단 영양평가할 때. 고위공무원단이 뭔지 모르죠? 지금 각 정부 부처에, 원래 이제 이게 부처면 각 부처 있어. 각 부처가 A, B, C, D 있다고 합시다. 지금 이게 18개 부처가 있다고 했지? 그럼 여기에 1급부터 9급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공무원이. 그럼 1급에서 3급까지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이른바 이제 영양평가를 봅니다. 예, 영양평가를 봐가지고 이걸 통과를 하게 되면 여기에 고위공무원단, 고공단에 딱 들어가요. 알았지? 공단 들어가면 이게 말하자면 인력풀이야. 인력풀. 예, 정부의 고위공무원들 중에 좀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 한 1,500명 정도 인력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제 각 부처 출신이지만은 어느 부처 출신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이 중에 한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 A 부처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A 부처의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하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D 부처에 이렇게 인사발령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D 부처의 장관이 이 사람을 갑을 마음에 들면 너 우리 부처에 와서 일해. 그러면 실국장 정도, 실국장, 알았지? 실국장, 과장급. 그러니까 정부 부처 상급 이상이면 되게 국장 이상이에요. 아무튼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이죠. 공무원들 이렇게 뽑아다 쓰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좀 시야를 넓게 하는 고급 공무원들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게 영양. 그럴 때 시험 보는 시험이 바로 영양평가 시험이고. 알았지? 영양평가. 내가 옛날에 한 2년 동안 저 노량진에서 영양평가 강의도 했었어요. 근데 왜 그만두냐면 영양평가 문제를 구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디귿에 6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에 6가지 역량을 구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게 단순한 객관식 시험이 아니겠죠? 예, 예를 들어서 역할 연계 같은 거예요. 역할 연계. 민원인의 역할을 주고 막 상황을 연출해가지고 연기하는 거야. 그거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함 사물함 방식에서 아주 가공적인 상황을 던져줘. 당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1시간 후에 장기 출장을 갈 상황이다. 근데 현재 당신 책상 위에 놓여진 업무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1시간 이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겠습니까? 라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러면서 순발력 같은 거, 창의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강의를 안 하고 있고, 나도 지금 강의한 지 오래가 되다 보니까 이
6가지 영역이 과연 이건지 아이송하네 이렇게 나오면 네,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요거는 법률의 내용도 아니고요. 이건 어떤 지침 차원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 아무튼 디귿이고요. 기역으로 올라가면 역량이란 건 조직의 평균적인 성과제 행동 특성과 태도가 아니라 고성과자입니다. 알았죠?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돼요. 역량평가는. 그래서 능력, 고평가,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낸 사람이라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평가한다는 것이야. 이게 역량평가예요. 니은은 다수의 훈련된 평가자가, 그러니까 평가자가 많아요. 여럿이서 평가자, 한 사람 평가자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니은은 맞고요. 디귿도 맞았고, 리을. 이것도 어려운데, 고공단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건 순서가 바뀌었어. 후보자 교육과정을 일단 이수하고요. 그러니까 1급에서 3급에, 미안해.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겠어니까 1급, 3급이 아니라 여기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4급이죠. 4급 과장급인데, 과장급 중에서 뽑는 거야. 과장급 중에서 공공단으로 들어가면 이제 1급, 3급이 되는 거고. 아무튼 이 사람들 중에서 일단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받아. 후보자 교육과정을 거쳐야 돼.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역량평가예요. 응?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어요. 리을. 제 책에도 역량평가를 자세히 소개해 놨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 교과서 요 역량평가 내용을 다 커버는 못했습니다. 역량평가 제도가 워낙에 복잡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낸 것 같아요. 19번. 네, 20번 문제. 자, 유연 근무제도. 유연. 예, 근무 시간이 공무원들이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시간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유연 근무제도는 해설 보세요. 근무 시간을 조절하거나 장소를 조절한 두 가지 유형이 있어.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것들, 단시간 근로제, 탄력 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집약근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근무 장소를 조정하는 게 재택근무 방법이 있어요. 집에 가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원격 근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1번 봐요. 유연 근무제도는 시간 선택을 하는 거, 시간 선택. 그러니까 나는 뭐 10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겠다. 이게 시간 선택되죠. 그 다음에 탄력 근무제, 원격 근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원격 근무제는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 스마트워크는 일하는 장소를 따로 정해놔. 그러니까 직장에 꼭 출근하지 않더라도 각 지역마다 스마트 워크센터를 정해놓고 거기 와서 일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거고 스마트워크는 뭐라고?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출근해서 일하도록 합니다. 꼭 회사에 나오지 않고. 이 문제는 지금 행정학 문제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원래 기업 경영에서 나온 거야. 이런 제도들은. 기업 경영에서. 자, 3번. 지금 문제는 아무튼 우리 행정조직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시간선택제 같은 건 도입이 됐죠? 시간선택제. 일부는 도입이 됐고 일부는 도입 안 된 것들. 공무원들을 완전한 재택근무용으로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지? 그렇지만 제도적으로는 이런 유형이 있는 겁니다. 3번. 심각한 보안 위험이 예상된다.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되죠.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4번.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일에 시간 외 근무수당의 정액분을 받는데 실적분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재택근무자도. 왜 이 문제를 이번에 냈을까? 지금 근로기준법상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아요. 근로시간을 52시간을 계산할 때 과연 재택근무하는 것도 포함되느냐. 가령 근로자가 저녁 6시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9시쯤에 과장이 뚝 전화해가지고 김 과장 요 내용을 좀 자료를 좀 조사해봐. 그럼 집에서 막 조사합니다. 이거 시간에 근무수당 줘야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면 휴일에 업무 관계자를 만나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어. 이런 거 시간 근무 52시간 속에 들어가냐 말이냐.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아마 이런 배경을 갖고서 문제 출제한 것 같고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거 이거 법률 사항도 아닙니다. 법률 사항도 아니고 요거는 그 초과수당 지급 방법이라고 있어요. 예? 공무원 보수 업무 지침이라고 있고 업무 지침은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도 아니에요. 부령도 아니야. 네, 제가 찾아봤어요. 실제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이게. 초과수당 지급 방법에 초과수당 지급 방법이 몇 페이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을 뽑아가지고 동그라미 3번을 냈다니까? 이거 어떻게 맞추냐고.
이거 아마 없을걸? 지금, 예, 그,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에 이거 없습니다. 알았지? 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지방직 공무원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점수 조정 제도니까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뭐, 내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도 어렵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거는 많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문제들은 다 맞췄어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럼 이상으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